과거의 명성이 흩어진 회암사지에 흰눈이 소복이 내렸다. 고려시대 총본산이었던 회암사는 260여 칸 규모의 3천여 명의 스님이 기거하던 당대 최고의 절이었다. 이곳에서 수많은 선지식이 기울어가는 나라와 불교 중흥을 위해 부단히 정진했다. 마지막까지 향을 사른 선지식이 우리가 만날 태고 보우국사다. 우리나라에서 불교는 고려시대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려시대가 쓰러져 가면서 고려불교의 해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세 분의 고승이 있습니다. 백운경한, 태고보우, 나홍해근. 그래서 이분들을 여말삼사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분이 태고보우국사입니다. TV고승전 태고보우국사편은 국사께서 출가했던 이곳 회암사에서 그 발자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화가 꺼진 지 오랜 세월, 폐허가 된 절터에는 거친 세파를 말없이 견뎌온 석재들만 남아 과거의 온기를 전하고 있다. 간화선으로 불교를 쇄신하려 했고 오늘날 한국 불교의 중흥조가 된 태고 보우국사. 태고 국사가 불가에 처음 입문한 곳이 이곳 천보산 회암사였다. 회암사는 1328년 지공 화상이 인도의 아라난타사를 본떠 지은 대규모 사찰로 최근 14세기 고려시대 최고 건축 기술이 집약된 유적으로 입증되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다. 태고 보우국사가 회암사에서 품은 불성의 씨앗은 훗날 불교를 하나로 모아 불교 개혁과 중흥으로 이어졌다. 태고 보우국사는 1301년에 태어나셨습니다. 모친이 해가 품 안에 들어오는 그런 큰 태몽을 꾸고 태어났다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법왕화를 불렸던 그런 영특한 모습을 보였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은 13살에 이곳 회암사의 광기선사에게 출가를 하게 됩니다. 10대를 이곳에서 열심히 수련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살에 만법규일의 화두를 가지고 궁구의 궁구를 거듭한 끝에 더 큰 뱀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그 행장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10대 후반과 20대에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 시절을 이곳 회암사에서 지내면서 장차 큰 도량의 인물로 커갈 그런 기량을 닦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태고 보우국사의 생애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처음은 수행 오도기로 출생부터 깨달음을 얻고 태고암가를 지을 때까지의 45년의 시간이다. 회암사에서 정진하던 태고 국사는 한때 가지살림 총림의 머물기를 청해 화두 정진에 진력했고 더불어 경전 공부에도 매진해 26세 되던 해 화엄선에 합격해 선교를 겸수한 수행자로서의 위엄을 갖춰나갔다. 태고 국사는 아마도 이곳 회암사에서 30무렵까지 수련에 열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26세 화엄선에 급제를 합니다. 원래 화엄선은 교종에서 치르는 승과입니다만 이 고려 말에는 선종과 교종의 경계가 모호해져서 대표적인 선사인 태고 국사는 처음에 화엄선을 치렀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31살에 성서, 곧 개성 서쪽에 있는 감노사에서 본격적인 수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 회암사는 태고 국사가 그 자신의 선사로서의 활동의 발판을 마련한 가장 중요한 청년기를 보낸 그 수련 도량이 되겠습니다. 화엄선에 급제한 태고 국사는 명예와 이익 대신 용문산 상원암과 성서의 감노사에서 고행을 택했다. 감노사에서 7일 용맹 정진으로 지혜가 열리고 38세에 무자 화두로 의문을 타파해 견성오도한 태고 국사는 불옥을 넘긴 41세에
삼각산 중흥사에 주석해 사찰을 중수하며 불교 개혁의 초석을 다졌다. 회암사에서 출가 초반 시절을 보낸 태고국사는 중흥사에 옮겨서 수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31에 용문산에서 관음기도도 했고 또 33세는 큰 깨달음을 얻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아마 그때는 개경 근처에 감로사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원각경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었고 마침내 38살에 개경의 전단원에서 대오하게 됩니다. 이때 그 오도성의 마지막 구절이 바로 청풍이 태고의 분해라고 해서 이 태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 얻은 다음에 다시 3년 동안 부모님 계시던 양근에 가서 수행을 계속하다가 41살에 이곳 중흥사에 오시게 됩니다. 중흥사를 중창한 태고국사는 그 곁에 태고함을 짓고 홀로 수행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 결과 태고함가라고 하는 긴 시를 지어서 자신의 깨달음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수행에 몰두하던 태고국사는 당시에 중국 원나라에 가서 남쪽의 임재종의 법통을 전해오던 여러 스승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임재 18대 조사라고 했던 서곡 청공선사의 법을 잇고 그 정통을 이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태고국사를 비롯한 고려 말에 활동하던 여러 선사들이 고려불교의 새로운 그런 해명을 위해서 이제까지 고려불교에 더해서 당시 중국에 전해오던 임재적통을 다시 이어옴으로써 그래서 고려불교를 중흥하려던 그러한 노력의 의지가 들어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원나라에서 고려에 돌아온 태고국사는 고향에 가서 잠시 머물다가 이후 본격적으로 중앙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곳 중흥사와 태고함은 그래서 그런 태고국사의 원나라에 가기 이전에 그 행동의 터전이 되었던 중요한 그런 기반을 마련한 곳입니다. 태고국사는 당시 원나라의 볼모로 있던 공민왕과도 인연을 맺고 고려로 돌아왔다. 원나라에서의 3년 유학 시절은 국사의 생애 두 번째 시기로 임재종의 법맥을 전하고 간화선의 체계를 갖춘 시기로 보고 있다. 태고국사는 원나라에서 돌아온 다음에 지방에서 수행에 다시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공민왕이 즉위해서 공민왕의 초청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다가 공민왕 5년 태고국사 나이 56이 된 해에 개경에 초빙이 되어서 왕사에 책봉되게 됩니다. 그 책봉법회에서 태고국사는 공민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불법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백성들을 잘 이끄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즉 정치를 잘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민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오랫동안 원의 간섭을 받아오던 고려 사회를 자주적인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고자 노력했던 그런 시기를 지낸 왕입니다. 태고국사도 그러한 공민왕의 개혁 정책에 부응해서 고려 사회의 새로운 변화, 특히 백성과 함께하는 이런 의식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민왕이 그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고려 사회를 이끌었던 권문세족과 같은 그러한 큰 힘이 있는 사람들과 결별하고 정말 신진들과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려 큰 가문과 전혀 연관이 없는 신돈이라고 하는 승려 출신의 새로운 개혁가를 믿고 그에게 전권을 맡기게 됩니다. 태고국사는 바로 그 문제를 예견하고 저런 인물을 중용하게 되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간언했지만 듣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신돈이 집권한 다음에 바로 이 태고국사는
그 신돈의 무고로 속리산에 금고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신돈이 마음대로 정권을 부리던 끝에 드디어 쫓겨난 바로 그 해에 71살의 태고 국사는 다시 국사에 봉해지게 됩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국사는 지방에서 수행에 몰두하면서 오로지 간화선을 크게 일으키는데 크게 진력했습니다. 연말산사가 모두 간화선을 강조했지만 백운경안선사는 무심선이라고 하는 좀 색다른 그런 쪽을 강조했다면은 이 간화선을 가장 강조한 것은 바로 이 태고 보우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태고사가 바로 그 간화선의 본바탕을 마련한 중요한 수행 도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사가 입장한 다음에 이곳에 국사의 탑을 모시고 지금 보는 그런 거대한 국사의 탑비를 이곳 태고사에 모시게 됩니다. 왕사와 국사의 자리에 올라 열반에 이르기까지 대중교화와 불교 중흥에 매진했던 시기는 국사의 생의 마지막인 원용개혁기라고 할 수 있다. 거북 받침돌 위에 약 3.4m 높이로 서 있는 태고사 원정 국사 탑비는 고려 우왕 11년에 조성된 것으로 국사의 출생부터 입적까지의 행적과 업적을 여실히 품고 있다. 비문은 당대 문장가인 이색이 짓고 글은 명필 권주가 썼다. 태고 보우국사의 비 앞에 와 있습니다. 56세 태고 국사는 왕사의 책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사는 그냥 의례적인 왕사가 아니었습니다. 광명사에 온용부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관부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구산으로 이렇게 많이 나뉘었던 종파를 하나로 모으는 그런 일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부가 딸린 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민왕은 불교계 또한 새로운 그런 바람으로 새로운 분위기에서 출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바람에서 태고 국사에게 온용부를 맡기고 불교 통합운동을 제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사가 입장한 다음에 이곳 이 비에는 무려 1000명이 넘는 문두들이 섰다고 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태고 국사의 그런 교단 통합 운동이 고려불교를 하나로 모으고 교도, 선도, 비구도, 비구니도 그렇게 다 모아서 하나로 되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던 그 기초가 있었다고 보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시로는 드물게 거대한 비로서 국사를 현창했던 것입니다. 태고 보우 국사는 공민왕의 대원자주 개혁과 더불어 불교 개혁을 시도했다. 당시 퇴락한 불교계의 종풍을 바로잡고자 백장 청교와 치문 경운 등으로 개울 수행을 강조했다. 태고사 원정 국사탑은 국사의 사리탑으로 3단 기단 위에 탑신을 올린 후 독특한 머리 장식을 얹었다. 장엄한 탑비와 특색 있는 사리탑은 당시 태고 보우 국사의 위상이 어땠는지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태고 보우 국사는 71세 공민왕 때 국사로 봉해지고 81세 우왕 때 다시 또 국사로 봉해졌습니다. 그리고 고향 인근의 소설암에 지내다가 82세에 입적을 했습니다. 3년 뒤인 1385년에 이곳에 성탑을 모시고 탑비를 세웠습니다. 6년 전에 먼저 입적한 후배 나홍선사와 마찬가지로 태고 국사의 이 성탑도 여러 곳에 모셨습니다. 이곳 태고사와 산하사 그리고 지금의 봉암사인 양산사, 청송사 이렇게 모두 4곳에 석종을 모셨다고 탑비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시 나홍선사처럼 부처님의 탑과 같은 불탑 형태의 탑도 또 소설암에 모셨습니다. 이것은 태고 국사를 추앙하는 많은 그런 문도들이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서로 이 태고 국사의 유향을 남겨서 보존하고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곳에 분산해서 사리를 모신 까닭입니다. 도량을 치어 도포를 따 태고사라 이름 짓고 수행 정진하던 도량에 사리탑으로 영면한 태고 보우국사. 국사는 불교계의 화합을 위해 선종의 9 산문을 통합하고 양평 용문산의 불심을 기반으로 불교 개혁을 단행해 고려 말 불교와 불교계를 중흥시키고자 했다. 용문산 상원암에서 서원을 세우고 산하사를 중창한 태고 국사는 소설암에 머물면서 불교 중흥의 단초를 열었다. 양평 산하사에 있는 원증국사 석종비는 태고 보우국사가 사부대중의 존경을 받던 시대의 스승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곳은 미지산 산하사에 있는 원정국사 석종비 앞입니다. 미지산은 지금 부르는 용문산 같은 그런 용에서 딴 이름이고 이곳은 바로 태고 보우국사가 태어나신 그런 고향이기도 합니다. 즉 모친의 고향이었는데 이곳에 태어나서 그리고 그 왕사국사의 바쁜 와중에도 2차례나 이곳에 와서 노친을 봉양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는 그런 특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태고 보우국사의 본비는 태고사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리 10과를 따로 나누어서 모셨는데 그 연유를 이 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의 찬자는 정도전입니다. 뒤에 조선을 건국하고 4대 국가의 기틀을 만들었던 그 정도전, 특히 불시잡변을 써서 불교 배척 논리를 체계적으로 썼던 바로 그분인데 이때는 성균관 지재교, 즉 문장을 담당하던 그런 직책으로 이 비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느 고성 비문과는 다르게 아주 이 비를 왜 건립했는지 그 사실적인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사께서 입적하시자 이곳 양근의 유지들이 이 훌륭한 분이 나은 곳에서 이렇게 그냥 있을 수 없다 해서 유지들이 쌀 30섬과 배 300피를 모아서 이 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이곳이 국사가 태어나시고 그 모친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국사가 되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원래 익화현이었던 마을을 양근군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 은혜를 보답한다는 의미에서 마을 유지들이 이런 현창 사업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고려시대에 고승을 추모하는 또 다른 그런 한 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불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그런 큰 덕을 감화를 받고 기리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 뜻깊은 석종과 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용문산에서 12대원을 발원한 이후 도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태고 국사는 이곳 산하사를 중심으로 불교를 흥성시켰다. 또한 선사의 품법으로 모든 불교를 총섭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다. 불교의 귀의에 수행자로서 대우각성한 것은 물론 정치, 사회적으로도 해안이 열려있던 태고 보우국사는 기사회생을 바라던 고려의 마지막 희망이었을지 모른다. 산하사의 원정국사 석종입니다. 6년 전에 입적했던 후배 나홍선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석종도 모시고 전형적인 승탑도 모시고 또는 불탑으로까지 모셨던 그런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나홍선사와 태고선사는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른 또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고려 말에 쓰러져가는 고려의 국운처럼 불교도 협령이 끊어지려고 하자 이걸 바로 일으키기 위해서 무진 노력했던 그런 대표적인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홍선사는 원에 가서 임제 법통도 이어왔고 지공의 법도 이어왔습니다. 동시에
고려불교의 전통, 즉 수선사와도 연결된 그런 종합적인 불교 전통을 새롭게 만들므로써 고려불교의 도약을 기도했던 걸로 생각이 됐는데, 반면에 태고선사는 오로지 임재법통, 즉 서곡전공선사를 이어서 임재 19대라고 하는 그걸 강조함으로써 철저한 간호선 수행을 강조한 그런 특색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은 생을 마치고 고려불교는 더 이상 큰 활력을 얻지 못한 채 조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선 초기에는 나홍선사의 제자들인 무학자초, 함어기화로 이어지면서 교단의 중심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 정기불교는 교단이 계속 축소되고 인재가 점점 희미해지고 이렇게 해서 해명이 점점 잦아들던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 태고선사는 다시금 각광을 받게 됩니다. 서산, 사명, 부유 이런 분들이 후기 불교를 크게 일으켜서 아주 활성화된 그런 새로운 모습의 불교를 갖게 되는데, 그분들이 볼 때 조선 전기의 그 해명은 너무나 어둡고 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후기의 불교를 좀 더 새롭게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불교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그 법통을 생각하게 되는데, 서산대사의 초기 제자들은 실제로 나홍의 계통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산의 후기 제자들은 그 나홍을 버리고 태고법통을 새롭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조선 정기와는 단절된, 그래서 새로운 모습, 이제 새롭게 조선 불교를 왕성하게 일으키자, 아마 그런 염원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서산 문도들이 조선 불교의 중추를 이루게 되면서 근대 심지어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태고 보우선사의 법통은 한국 불교의 정통으로 자리 잡고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조계종에서도 개창조인 도의국사에 이어서 중천조인 보조진울국사, 그리고 중흥조를 태고 보우국사로 이렇게 명확하게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날 이르기까지의 흐름은 바로 태고 보우국사가 그토록 80평생에 진력했던 고려불교를 새롭게 일으키고 또 다음 불교의 해명을 잇기 위한 그런 노력이 다시 살아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태고 보우국사는 수행 방법과 모든 사상이 하나로 회통하는 원융 불교를 기반으로 정해를 겸소하고 이사가 무해한 대승불교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했다. 비록 살았던 시대에서는 원대한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한국 불교 중흥조로서 태고 보우국사의 시대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